안녕하십니까. 김병철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그 망국사 첫 번째 시간으로 강화도 조약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강화도 조약에 대해서는 좀 할 말이 많습니다. 왜냐면 제가 망국사의 첫 번째 스테이지로 강화도 조약을 잡았기 때문입니다. 우선 이거부터 한번 말씀드리고 시작할게요. 조선 또는 대한제국이 1910년 8월 29일 망한 건 맞습니다. 그럼 이 망조가 언제부터 들었는지를 알아야겠죠. 이 망조가 언제부터 들었는지. 그래서 이 망조가 언제부터 들었는지를 하는 학설들이라고 해야 되나, 생각들을 여러 군데서 한번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 조선 시작부터 잡아볼 수가 있어요. 성리학을 이념으로 세워진 국가죠. 성리학은 위계 질서를 생명으로 합니다. 그럼 조선은 자기가 성리학의 최고냐? 아닙니다. 중국이 최고죠. 4대를 기본으로 깔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기자조선이 등장하기 시작하죠. 이 조선이란 국명도 여기서 따왔습니다. 이때부터 망조가 들었다라고 볼 수가 있고, 또 살인이 집권하면서 이런 것들이 점점 더 강화돼서 조선이 망했다 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세 번째로 제가 볼 때는 임진왜란부터라고 할 수 있어요. 임진왜란은 일본의 침략 이렇게 이해하고 계시는데, 실제로는 동북아시아에 있어서 아주 큰 그 권력의 또는 파워의 이동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통은 어떻게 보는 게 일반적이냐면요, 해양 세력과 일본 대륙 세력이 한반도에서 충돌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 이후에 임진왜란 때 일본이 망하죠. 근데 동시에 조선과 명나라가 일본을 상대하느라고 북방에 있던, 만주에 있던 청나라, 여진족, 청나라를 상대를 못했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죠? 청나라가 중국을 다 먹고 명나라 세력들을 쭉쭉 해서 정성공까지 이야기가 나오죠. 그렇게 한 바퀴가 돌아가는 첫 번째 사태가 임진왜란입니다. 그래서 저는 원래 이때부터 하려고 했는데, 이때부터 하면은 스토리가 너무 늘어지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 다음 걸로 했어요. 왜냐면 임진왜란 이야기를 하고 하면은 요게 망조의 핵심인데, 하나의 원인인데, 가장 중요한 원인이겠죠, 지정학적인. 이거에 대해서 집중을 조금밖에 못하고 그 다음 스테이지인 조선 후기 스테이지 이야기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그러면 또 다른 게 뭐가 있을까? 네 번째 망조의 원인으로 들 수 있는 거는, 영종조 때까지는 좀 잘 되는데 정조 이후에 붕당 정치가 붕괴하면서 급속하게 세도 정치가 일어나죠. 다시 제도 정치가 아니라 세도 정치죠. 급속하게 세도 정치가 발생합니다. 안동김씨 이렇게요. 풍양조씨. 그래서 국내 정치의 부패, 이런 게 문제였을까? 부패 문제죠. 예. 근데 이렇게 하면 또 너무 내적인 요소로 들어가요. 이게 내적인 요소로 들어가는 게 뭐냐면,
저는 이 망국사 강의를 통해서 한국의 지정학적 위치, 그거에 따른 우리의 선택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문제를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아주 좋은 시나리오잖아요. 한 나라가 망했는데 어떻게 망했는가. 근데 알고 보니 일본이 식민지로 삼아서 망했다. 외국에 의해서 망했어요. 내부에서 다른 게 올라와서 망한 게 아니라 외부 세력에 의해서 망했어요. 그런 점에서 이 부패라는 거를 그렇게 어디까지 문제점이라고 삼을지는 조금 고민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삼은 게 강화도 조약입니다. 강화도 조약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일본이 우리나라에 이제 운요 끌고 와서 한 거예요. 조선에. 일본이 조선에. 그래서 이때도 똑같이 아까 전에 우리 말했던 한국의 전형적인 지정학적인 위치인 해양 세력과 대륙 세력의 충돌이 일어나는 세컨 스테이지의 두 번째 연극의 첫 번째 일막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 강의는 강화도 조약부터 시작하기로 하겠습니다. 강화도 조약은 1876년에 2월쯤에 일본과 우리나라에서 이제 조일 우호 통상조약으로 수호 통상조약으로 체결이 되었죠. 여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제 강의는 처음에는 강화도 조약을 시작하는데 강화도 조약의 대략의 내용과 그러니까 한 고등학교 고등학 수준의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간단하게. 그 다음에 이렇게 여기서 끝나면은 제 강의가 의미가 없겠죠. 여기서 조금 이제 업그레이드 되는 내용들을 계속 할 겁니다. 요 내용은 뭐냐면 당시에 우리나라의 사정에 관한 이야기들이에요. 그래서 뭐 지정학적인 위치라든지 좀 뭐가 있을까요? 당시에 우리나라의 경제 사정이 어땠을까? 또는 당시의 국제 정세는 어땠을까?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추가해가면서 이제 강의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이렇게 하고 나면은 상당히 많은 재미있는 또는 기존에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인투이션들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랬었으니까요.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대강의 부분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강화도 조약의 이제 첫 번째 제가 시작할 거는 개요 부분입니다. 개요. 그냥 대강 이렇다는 거죠. 우리 고등학교 때 배웠던 내용들 한번 머릿속에 한번 그 블락을 한번 적으면서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요 조약의 특징은 일본이 조선을 무력으로 밀고 들어와서 맺은 조약이에요. 무력으로. 그래서 뭐 조금 더 설명하자면은 운요호가 왔죠. 운요호가 맨 처음엔 어디? 강화도 초지진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초지진을 박살을 내죠. 그 다음에 초지진 다음에 어디로 가죠? 영종도 상륙해서 혼쭐을 내줍니다. 영종도를 점령했어요. 요 사진인데 보시면 강화도 여기 있고 영종도 여기 있으면 강화도 초지진 여기에요. 영종도 여기 때려 부수고 이렇게 상륙해서 이제 영종도를 점령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재밌는 일은 이렇게 전쟁을 하면 그리고 승자라도 피해를 입잖아요.
승자하고 패자가 갈릴 거고, 그럼 승자도 피해를 어느 정도 입어야 되잖아요. 맞죠? 근데 여기서 승자는 일본인데 패자는 조선이죠. 근데 웃긴 게 피해를 거의 못 입었어, 얘네들이. 그래서 문제가 뭐냐면 일본이 운요를 끌고 와서 초지진하고 영종도를 했을 때 일본이 생각했었던 것도 뭐냐면 조선을 점령하자는 게 아니라 조선과 전쟁을 하면 일본이 이길 것이다. 그리고 조선은 질 것이다. 그런데 일본도 어느 정도 피해를 입을 것이다. 그 피해를 이유로 패자인 조선에 배상 책임을 묻자. 이렇게 하면서 명분을 쌓아가려고 했었죠. 그런데 이걸 못 입었어. 배상을 요구해야 되는데 그걸 요구할 명분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가 너무 약해서. 이런 슬픈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정말 슬프죠? 너무 약해서 그랬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강화도 조약의 특징으로서 볼 수 있는 건데 최초의 근대적 불평등 조약입니다. 그리고 통상 조약입니다. 한번 볼까요? 근대적이라는 말부터 한번 볼게요. 근대적. 근대적이라는 거면 서구적이란 뜻이에요. 예전에 우리 윤관 과거 우리 전쟁을 하고 나서 할 때 조약 같은 거 맺은 거 봤어요? 그런 거 없었죠? 그런데 이때부터 서구적 방식의 조약 방식을 사용합니다. 요거는 지금 설명을 드려야 되나? 우선 베스트팔렌 시스템이 있어요.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는 좀 웃기는 말이긴 한데 제가 그냥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베스트팔렌 시스템하고 4대 시스템이 있습니다. 4대 교린 시스템. 요게 서양이고요. 요게 동양입니다. 요게 외교를 각 세계에서 외교를 지배했던 기본 이념들이에요. 그래서 이 베스트팔렌 시스템이 뭐냐, 4대 교린 시스템이 뭐냐, 요거를 알고 들어가야 됩니다. 왜냐면 강화도 조약은 이 베스트팔렌 시스템에 따른 최초의 서구적 조약이기 때문입니다. 요걸 한번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우선 베스트팔렌 조약이 있는데요. 이거는 서양에서 종교전쟁 끝나고 나서 전쟁이 끝났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이거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확인했냐면 얘네들은 조약이란 형식, 다시 말해서 계약이 국가로 확장된 형태의 외교관계를 맺기 시작합니다. 이게 이제 베스트팔렌 전쟁 이후에 베스트팔렌 조약을 맺죠. 그 조약에서 나온 거예요. 여기서 근데 전제가 있죠. 전제는 뭐냐면 우선 주권 국가여야 됩니다. 이 주체는. 그리고 또 하나도 주권 국가여야 됩니다. 이 주권 국가와 주권 국가 간의 계약이어야 합니다. 이게 베스트팔렌 시스템의 기본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거는 슈프리머시라고 그러죠. 슈프리머시인데 이게 없으면 당사자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베스트팔렌 조약은 주권 국가와 주권 국가 간의
맺는 계약, 이걸 조약이라 그러죠. 요 개념입니다. 이 특징이 뭐죠? 만약에 힘이 동등하다 그러면 얘네 갑이야, 갑이야. 그러면은 동등한 계약이 나오겠죠. 그런데 얘가 갑이야, 그리고 얘가 을이야. 그럼 얘한테 유리한 계약이 나오겠죠. 이제 요런 시스템이 있는 그 외교관계 시스템입니다. 베스트 발렌 조약 시스템은. 이것과 대조되는 거는 동양의 이제 4대 교린 시스템입니다. 이게 뭐냐면 가운데 중국이 있어요. 중화죠. 그 다음에 오랑캐들이, 그 다음에 누가 있죠? 소중화인 한국이 있습니다. 그 다음 또 누가 있죠? 그 다음 오랑캐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 누가 있죠? 금수가 있습니다. 금수. 짐승들. 그래서 여기서는 요렇게 되는 거예요. 요 원이 위계질서인데 소중화는 중국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큰 것을 섬기는 거예요. 요렇게 섬깁니다. 오랑캐는 소중화를 섬겨야겠죠. 오랑캐는 중국도 섬겨야 되고, 금수는 오랑캐를 섬기고, 요렇게 이렇게 섬기는 관계입니다. 위아래로. 그리고 이 오랑캐들끼리, 요거는 뭐다? 교린입니다. 이웃끼리는 친하게, 큰 것은 섬기고 이웃끼리는 친하게 지내자. 이런 게 4대 교린 시스템입니다. 우리 스스로 소중하라고 생각하지만 중국은 그랬을까요? 아니죠. 동이라고 했어요. 동이. 동쪽 오랑캐라고. 근데 어쨌든 이런 관점을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우리 지배층, 그 성리학적인 그런 지배 이념을 학습했던 사람들은 다 요 소중하라고 생각을 하고 살았어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얘네들이 일본 애들이 계속 우리나라에 와서 조약을 요구합니다. 조약을 요구해요. 그때 어떻게 요구하죠? 이런 식으로 요구합니다. 야, 일본 주권국가, 조선 주권국가, 맺자, 계약. 그러면 어떻게 하죠? 우리나라 입장에서? 야, 너네 오랑캐잖아. 그러니까 주권국가라 했으니까 얘네가 이제 그 황제를 칭했겠죠.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얘네 오랑캐인데 이러면 안 되지. 그러면 안 되지 하고 계속 우리가 일본이 그 메이지 유신한 다음에 우리나라한테 야, 우리 일본의 국채가 이렇게 바뀌었으니까 외교 관계도 이렇게 바뀌어야 돼 하고 사절을 보내는 걸 우리가 계속 거절합니다. 이해되시죠? 이 충돌이에요, 충돌. 베스트 팔렌 시스템과 4대 교린 시스템 간의 충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베스트 팔렌 시스템으로 들고 와서 4대 교린 시스템, 죄송합니다. 4대 교린 시스템이 맞다라고 주장을 하면은, 야, 우리 조선의 선비들 입장에서는 웃기는 거예요. 야, 뭐 이런 게 다 있어. 근데 일본은 한번 당해봤죠. 미국한테, 흑선 타고 온 미국한테 당해봐서, 요런 거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요게 여러분들이 첫 번째 해야 될 근대적, 서구적 조약에서 베스트 팔렌 시스템과 4대 교린 시스템 간의 구별입니다. 이건 뭐다? 베스트 팔렌 시스템에 따른 조약입니다. 그래서 요걸 알고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요게 요 시스템, 요 문제점이 계속 나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대한제국쯤 가면 안 나오는데 그 전까지는 요게 계속 나옵니다. 우리나라가 독립국가냐? 과연 독립국가 맞냐? 과연 독립국가 맞냐? 뭐 자주 할 수 있느냐? 이런 걸로 계속 충돌이 됩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 입장을 조선 사람들 입장을 이렇게 이해하면 쉽고요. 서양 사람들 입장은 이렇게 하면 쉽습니다. 여러분들은 근데 요게 더 익숙하실 거예요. 요거는 잘 익숙하지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요걸 모르고 그냥 비판하면은 조금
우습습니다. 다음 두 번째 체크할 점은 나라고 하겠습니다. 불평등 조약이라는 겁니다. 불평등이란 개념도 베스트팔렌 시스템에서 나오는 거예요. 4대 시스템에서는 그런 게 없어요. 큰 걸 섬겼는데 뭐. 그리고 우리가 조공을 바치면 중국에서도 하사품이 내려오죠. 그렇게 선물 무역을 합니다. 근데 그게 다가 아니죠. 성리학적 세계에서는 무역을 제한을 해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무역이 이익이 큰 건 분명하거든요. 왜냐면 내가 10원짜리 사서 100원에도 팔 수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조공하러 갈 때 따라갑니다. 무역을 하러. 그래서 그렇게 팔죠, 물건을. 그래서 이익을 봐요. 그래서 조공무역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중국하고, 만약에 조선 관계라고 하면, 이렇게 선물을 줍니다. 그러면 요것만큼 하사품이 내려와요. 근데 보통 하사품이 크다는 사람이 있는데 보통 요게 조금 더 커요. 어떻게 받은 선물보다 더 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조선 입장에서는 이득이 있어요. 왜냐면 요 선물 주러 갈 때 무역 일행들이 따라갑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장사를 할 수가 있어요. 요거로 이익을 크게 봅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불평등 조약 다시 들어갈게요. 그럼 불평등이 뭐냐? 불평등은 아까 다시 말했던 베스트팔렌 시스템에서 나왔고, 대표적인 강화도 조약의 불평등 조약인 두 개는 뭐냐면 치외법권입니다. 그리고 무관세.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이 하나 더 아셔야 될 게, 치외법권과 무관세가 당시 조약 협상 과정에서 많이 다투어졌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거 왜 그러냐면 별로 중요시 안 했어요. 왜냐면 당시에 우리나라는 4대 교린 시스템에 따라서 외관에서 무역을 하게 해줬습니다. 부산 외관 있죠? 부산 외관. 거기 부산 외관에서 일본 애들 이렇게 살게 해가지고 여기서만 무역을 하게 해줬어요. 우리 입장에서는 시혜를 베푼 거예요. 왜냐면 대마도나 일본 저쪽 후쿠오카 이쪽 애들은 쌀이 부족해서 우리나라에서 쌀을 사갖고 가야 돼요. 그렇게 쌀을 사갖고 갈 수 있게 특별히 혜택을 준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땠을까요? 무관세였어요. 기본적으로 외관무역 자체가. 외관무역이 원칙이 무관세입니다. 그런데 일본하고 다시 조약 맺는데 뭐 무관세 한다고 그게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다. 뭐가 문제가 될까요? 그런 게 문제가 크게 안 됐어요. 협상에서도 그렇게 중요하게 안 다뤄졌고. 그 다음에 치외법권이라는 건데, 우리나라 지금 생각해보면 아주 불쾌한 이야기죠. 우리나라 땅에서 외국인이 사고 쳤으면 우리나라 법에 의해서 처벌받는 게 맞죠. 근데 이때는 안 그랬어요. 외관무역에서 사고가 나잖아요. 그럼 일본 보냈어요. 우리나라 그냥 일본 애들이 사고 친 거니까 일본 법에 의해서 보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크게 문제가 안 됐어요. 우리나라에서 협상할 때는. 그러면 협상할 때 뭐가 문제가 되냐? 아까는 그게 문제가 된 거예요. 협상할 때 뭐가 문제가 됐냐면 이게 문제가 됐습니다. 우선 일본 입장에서는 이렇게 되는 거죠. 베스트팔렌 시스템에 따른 조약이기 때문에 주권국가여야 돼요. 누가? 일본은 주권국가 맞아요. 얘네들 그렇게 선언했으니까. 조선도 주권국가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자주독립 이런 걸 강조했습니다. 그쵸?
이렇게 나와 1조에는 그렇게 시작을 할 수밖에 없겠죠. 당사자, 그 조약을 체결할 수 있는 당사자가 되느냐가 우선 먼저 입증이 돼야 되니까요. 그런데 이걸 보면 조선 입장에서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야, 우리는 중국의 속국인데, 속국도 좀 속국이라고 하기도 그렇죠. 베스트팔렌 시스템에 따른 그런 속국의 의미가 아닙니다. 4대 교린 시스템에 따른 그 속국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자주 하고 있지 않냐. 근데 독립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 이게 고민이 된 거예요. 그래서 1조를 어떻게 해석했냐면, 그래서 나중에 보면 강화도 조약 1조에 보면 요게 쟁점이 크게 됐는데, 일본은 우리나라 자주 독립국이다 인정해줬어요. 다시 말해서 얘네 입장으로는 중국의 종주권 없다. 근데 이걸 어떻게 보죠? 1조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이렇게 본 거예요. 자주는 하되 독립은 할 수 없. 독립은 아니다. 그래서 중국 종주권 인정. 이렇게 해석을 했던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1조의 해석이 어떻게 되느냐가 큰 쟁점이었어요. 왜냐면 예전에도 그랬잖아요. 뭐 이제 그걸로 뭐라고 하지? 서칙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서칙 문제라 그래서 이런 문제가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해하시는 게 망국사 제 강의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조선이 그 서구의 문물을 받아들이면서 어떻게 무너졌는가를 이해하시는데 가장 기초가 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걸 제가 조금 오래 했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로는 개항입니다. 항구를 열었다는 거예요. 결국 통상조약이라는 거죠. 그 무역을 하는 겁니다. 그 무역을 하면 좋아요, 나빠요? 좋죠. 나쁜 점은 제가 볼 땐 좋은 점이 한 95% 이상인 것 같아요. 한 5% 정도가 나빠요. 이걸로 이걸 포기하면 안 돼요. 그리고 무역은 하면 그 비교 이론에 따라서 하면 효용이 증가되는 거는 뭐 이건 무역학 아주 기초죠. 뭐 비교, 뭐 절대, 뭐 상대 이런 거는 뭐 너무 기초적이어서 말하지 않겠습니다. 이건 뭐 서구에서부터 서양에서부터 이렇게 나와서 자유무역의 이론적 근거가 되죠. 그래서 이제 중상주의 과거 요거를 깨부시는 이론의 근거가 됩니다. 실제로도 그랬어요. 무역이 일어나면 부의 수준은 올라갑니다. 이거는 뭐 만고의 진리입니다. 북한이 왜 망한 줄 아세요? 북한은 무역을 못해서 망한 거예요. 동구권이 망해서 예전에는 우리나라는 자본주의 사회와 무역을 했었죠. 북한은 그 동구권 러시아하고 동구권들하고 무역을 했어요. 근데 공산주의가 무너지면서 그쪽이 다 망했어요. 그래서 북한이 무역이 확 줄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쁜 점 5%라고 하는데 요거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게 아편전쟁 같은 거예요. 중국에서 이제 아편을 갖다가 이제 팔려고 했었죠. 근데 아편은 그래서 이거 이제 영국이 중국을 아주 그냥 거의 반식민지화 만들어버리죠. 이걸로 중국을 몇 번 깨부셔서 과연 그래서 이런 건 무역의 나쁜 면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러나 저는 조금 생각이 다릅니다. 조금 생각이 다른 게 아니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냐라는 거죠.
아니 그거 아편 규제돼야지. 응? 누구? 중국 국민들을 못 피게 했을 거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나라 마약 같은 건데 우리나라 뭐예요? 마약상도 잡죠. 근데 마약 피는 사람도 잡죠. 근데 마약상을 더 심각하게 잡죠. 마약하는 사람도 잡고. 그런데 이 당시 아편전쟁 당시 중국은 이 아편의 합법화로 논쟁, 아편을 과연 합법화 시킬 거냐 불법화 시킬 거냐 해서 강경파하고 온화파하고 지금 대립이 있었어요. 이제 임칙서 같은 경우가 이제 영웅처럼 취급하는데 요게 아편은 무조건 금지해야 된다. 뭐 또 다른 사람인데 이름은 기억 안 나는데 이 사람은 그 반대파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편 전쟁을 과연 그 무역의 손해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지는 한번 생각해 볼 문제예요. 그렇습니다. 그럴 때 어쨌든 안 좋은 건 안 좋은 거니까. 근데 여기서 이거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때 개항을 하고 외국인들이 왔다 갔다 하고 관세가 나오고 뭐 하고 하니까 통계가 잡히기 시작해요. 이 당시 통계랑 과거 통계랑. 물론 정확치는 않지만 대강의 흐름을 볼 수 있는 거. 이때부터 우리나라 사람들의 삶의 수준이 올라갑니다. 키도 커지고요. 시발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이야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왜냐면 우리나라 마치 지금 FTA 같은 거를 무슨 망조가 드는 뭐 조약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뭐 제2의 뭐 을사늑약이라든지 뭐 터무니없는 이야기입니다. 터무니없는 이야기입니다. FTA는 기본적으로 자유무역 정신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관세를 없애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역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뭐 이거로 본다는 거는 조금 납득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강화도 조약 이후에 우리나라가 국민들이 점점 성장을 했습니다. 통계적으로. 뭐 이거는 그 통계 자료들이 너무 많으니까 뭐 자세하게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상식이에요, 이런 건. 그렇기 때문에 이 FTA를 뭐 을사늑약이다 이러면서 이렇게 하는 거는 뭐 아편 전쟁 뒤의 이야기입니까? 예? 우리가 뭐 아편 같은 거 무역 금지품으로 못 정하나요? 다 정할 수 있어요, FTA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는 조금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논리적이긴 해요. 문제는 5%가 있기 때문에 비논리적이라고 비판할 수는 없어요. 다만 설득력은 현저히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걸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다음은 이 강화도 조약에 대해서 제가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좀 봤어요. 이야기를 좀 나눠봤어요. 그럼 사람들 생각은 이제 크게 두 가지인데, 일본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죠. 일본은 강화도 조약 봤지 너네. 운요 갖고 우리나라 강화도 오고 막 영종도 점령하고 그랬잖아. 그러면서 일본은 침략하는 게 제국주의? 이 본성이다, 본성. 그래서 절대 이거를 우리는 돈포겟 해야 된다. 이때부터 봐라. 나중에 태평양 전쟁 이때 막 하는 게 그 제국주의 했던 게 일본 그 사무라이 정신 막 이런 거 하면서 안에 있다. 과연 그럴까요? 제가 이거에 대해서 비판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우선은 뒤에 가서 자세히 말했지만 일본은 이제 크게 1890년 때부터 경제가 이제 막 좋아졌다라고 해요. 일반적으로 일본 경제사 하시는 분들 책을 보면. 근데 당시는 1875년이에요. 75년 9월 달부터 들어왔으니까 실제로 쉽지 않았어요. 이거 침략이라고 하기에는.
이때 일본의 이슈는 오히려 불평등 조약 개정, 다시 말해서 서구 애들한테 야 우리도 이 정도 세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런 침략이라기보다는 그냥 그 자기도 어차피 제국주의 약간 피해를 입기 때문에 서구 제국주의들 피해 있고 요거를 벗어나기 위한 약간 그런 의미에서 그랬던 거고. 근데 가장 비판해야 될 건 이런 거죠. 맞습니다. 일본이 나중에 제국주의하고 침략했던 거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지도를 보면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옛날 일본이 어떻게 됐어요? 여기를 딱 먹었습니다. 조선을 먹고 일단 만주를 먹죠. 괴뢰국을 만들어서 그 다음에 이렇게 중국을 먹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죠? 동아시아에서 엄청나게 강한 나라가 돼요. 중일전. 그러니까 미국이 어떻게 되죠? 미국은 당시 중국에 엄청나게 많은 투자를 하고 있었어요. 무역이나. 영국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일본이 들어가서 이렇게 괴롭히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야 이거 이러면 안 되는데 라는 생각을 많이 한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얘네들이 그래서 미국이 일본의 석유를 끊어버립니다. 태평양 전쟁이 일어났죠. 그래서 일본이 졌습니다. 다시 말해서 일본이 제국주의적 속성을 보였던 거는 동북아의 패권자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동북아의 패권자였기 때문에 미국이라는 국제 질서와 갈등을 일으켰던 거예요. 미국이나 서구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이익이 있었기 때문에 무역도 하고 또 일부분 조차지도 갖고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걸 놓아둘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일본도 마찬가지죠. 확대를 해야 되니까. 특히 동북아의 패권자가 되고 이러니까. 그래서 미국과 충돌이 일어났던 겁니다. 이렇게 보는 게 합리적일까요? 아니면 일본은 옛날부터 사무라이 정신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침략을 했고 이렇게 침략을 하니까 또 조심해야 된다라고 보는 게 합리적일까요? 제 견해가 합리적입니다. 근데 지금 요즘을 보죠. 요즘 시진핑하고 오바마가 뭐라 그랬죠? 만나서 시진핑이 오바마한테 이제부터 양안 정책을 하자 그랬어요. 양안. 태평양 이쪽은 중국에게 맡겨라. 중국이 주도하겠다 이쪽을.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 뭐예요? 얘네 봐라. 미국 입장에서 느끼는 거, 얘네 태평양 전쟁 때 중국이 하는 거, 일본이 하는 거 따라하고 있네? 이 생각을 반드시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동북아의 제국주의 침략적인 정신을 보이는 거는 가능성이 높은 건 일본이 아니에요. 중국이에요. 이 당시 20세기 초 당시에는 일본이 아시아의 패권자였기 때문에 얘네들이 제국주의 성향을 보여요. 그런데 지금 21세기는 중국이 떴죠? 중국이 그러한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로 걱정해야 될 건 일본이 아니에요. 중국이에요. 일본은 오히려 쉽습니다. 얘네는 미국 말만 들어요. 그래서 미국 안에서 크는 거예요. 일본은. 그거를 얘네 생존 전략으로 삼아왔어요. 단 한 번도 이거에 대해서 불만을 안 가졌어요. 물론 불만 있었겠죠. 그렇지만 꾹 참습니다. 왜? 일본의 이익이 되니까. 이해되시죠? 그래서 강화도 조약을 갖고 일본의 침략 제국주의라고 하는 거는 너무 앞서 나가는 것 같아요. 조금 그 당시의 상황이라든지 태평양 전쟁 상황을 보면은 설득력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이런 주장은. 다음 보겠습니다. 강화도 조약에서 네 번째로 이제 사람들이 하는 거, 야 우리가 개화를 먼저 했어야 됐다. 외국에 의해서 타의적인 개국이 일어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긴 거다. 과연 그럴까요? 이것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그럼 개화한 다음이라도 잘했으면 되지 않았을까? 라는 게 제 첫 번째 생각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당시 국제 정세를 알았어야 되는 겁니다. 그다음 우리나라의 지리적 위치를 알아야 되고요. 그에 따른 지정학적인 위험성들, 이런 게 더 중요합니다. 다시 말해서 개화를 이때부터 하더라도 국제정세, 지리적 위치, 지정학적인 이걸 잘했으면은 조선이 그렇게 쉽게 망하진 않아요. 그런데 이런 게 복합적으로 와서 망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개국을 하더라도 제대로 했어야 된다. 당시의 국제정세에 맞춰서 응? 요 국제정세를 이해한 채로 이에 맞는 대응을 해야 우리나라가 안 망했는데 이거에 대한 대응을 못했어요. 다시 말해 당시는 상황이 어땠죠? 75년 상황은 크게 영국과 러시아가 대립하는 상황이었죠. 쫙 이렇게. 그래서 한반도도 요 근처에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우리나라는 선택을 했어야 됩니다. 대륙 세력인 러시아냐, 해양 세력인 영국이냐. 근데 우리나라 누구 택했죠? 러시아 택했습니다. 일본은 누굴 택했죠? 영국 택했습니다. 망할 수밖에 없겠죠? 영국은 당시 1위 국가로, 네? 1위 국가로, 네? 전 세계 패권 국가였는데, 여기 말을 안 들었으니 어떻게 살겠어요? 물론 우리나라는 일본한테 망했지만 일본도 뒤에서 백업을 해준 애들이 누구죠? 나중에 러일 전쟁 때 보겠지만 국채 영국하고 미국이에요. 유대자본들이 엄청 밀어줍니다. 러시아가 유태인 탄압했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때 뭐라고 했죠? 친러파 정부였죠? 그런데 러일 전쟁 때 뭐 했어요, 우리나라? 중립선언 했다가 빠바바방 끝나고 깨졌죠? 잘 하셔야 됩니다. 이 당시 우리나라 어때요? 아프리카보다도 못 사는 나라였어요. 아프리카보다도 못 사는 나라가, 응? 아프리카보다 못 산다고 해서 다 식민지 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식민지 될 가능성은 높지. 그렇지만 이때 영국 편에 붙어서 러시아를 대항하거나 러시아 편에 비해서 영국에 대항하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영국에 붙었어야 돼요. 영국에. 러시아에 붙어서 망한 거예요. 러시아는 당시에 대국이긴 했는데 너무 시스템이 허약했었거든요. 이런 거에 대한 이해가 없었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리고 이런 게 위험했다 그러면 최소한 우리나라에서 러시아 세력을 끌어들여서 안 되죠. 끌어들이면 영국 가만 안 있을 거니까. 이런 걸 이해하고 개방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걸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먼저 개방한다고 한들 저는 똑같았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 그 4대 교린 시스템에 따른 그 한계점은 그대로 노정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선은 개요편은 여기까지 하고 첫 번째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